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조만간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규제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또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최근 한창인 금융주 랠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향후 1년에서 1년 반 안에 연준이 3차례에서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조만간 이에 따른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내용 CNBC의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 통해서 금리 상승기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이 금리 상승기가 작용을 할까요? 그 영향력부터 대출자들의 대출 출구 전략까지 오늘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금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은 이제 모기지 대출 같은 것들로 영향을 받고 우리도 대출을 끼고 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미국이 이제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 실시되는 것 같고 우리도 잘하면 연내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할 텐데 먼저 우리는 안 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될 텐데 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올까요? 예, 사실 뭐 금리가 역전된 적이 없지는 않았죠. 있었죠. 예, 있었죠. 그러면 사실 그때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네.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50%가 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딱 단일 대출이 아니라 이제 금리 연동형 대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아마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예,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들은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를 정부가 인상을 했든 안 했든 시장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도 막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죠 지금 금리 수준이 대출 금리 수준이 실제 금리가 어느 정도나 돼가고 있어요? 뭐 이미 선 반영됐다고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올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지난해에서부터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실질 금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다는 느낌이 나고 최근에 뭐 그게 뭐 4%대 넘기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지금 뭐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는 추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뭐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는 생각보다 외국처럼 그게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네. 통상 길어봐야 3년 내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금리가 올라간 데서 뭐 고정금리로 막 갈아타냐 그런 생각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설정도 다시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6개월간의 변동을 계속 다 해주기는 게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이미 반영이 이미 됐고요. 네. 그 추세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막 고정금리로 막 갈아타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면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자체 인상은 상당한 좀 위험 요인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지금 기준금리 쓰니까 코픽스를 쓰죠? 예. 그 코픽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혹시? 지금 하여튼 뭐 저희가 뭐 기간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뭐 거의 뭐 3%대는 다 웬만하면 실질적으로는 다 가기 때문에요. 예. 예,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뭐 이게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대출은 뭐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없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실세 금리가 올라가지고 간다는 거는 예금 금리, 수신 금리도 이제 따라 올라갈 텐데.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안 올라가나요? 기준금리하고 이제 코픽스 유형 가상금리를 더서 말씀 주신 대로 뭐 3%를 추가하면 지금 5% 넘었거든요. KB 하나은행이 얼마 전에 5%짜리 던졌어요. 5.02%. 지금 5% 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 4% 시절은 이제 끝난 거고요. 금리가 오르는 거 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바젤 3로 인해 가지고 IFRS 기준이 9하고 15이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 20, 30%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만들까요? 대출을 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센터님도 계시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막연한 그 지식으로 볼 때 그것을 은행에서는 움직여야 되고 대출을 회수하냐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냐인데 지금 유상증자할 은행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그 국제협약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언론이나 우리 전망대에서 많이 얘기해 주신다라면 그것이 더 무섭지 사실은 금리 1%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각오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시장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네.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더 위험 가중치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시작이죠. 이제 제가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출을 주기 시작하면은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게 예금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겠지만 예금금리는 그 기존의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은 더 벌어진다. 그렇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뭐 금융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윳돈 가지고 은행에 예금 적금 드는 것보다 그냥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낫겠네요. 예를 그 사실 그래서 지금 이미 은행들 주가가 많이 반영되기도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이 반영됐는데. 은행 주가 좋죠 요즘에. 네. 그 이제 예대 마진이 벌어지니까 돈 많이 벌 거라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사고 사던데 그 은행에 계시니까 좀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신 금리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요. 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주식시장으로 많이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개미 투자자에게는 거의 개미지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외인이 팔고 떠난다. 뭐 차익 실현해서 판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개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좀 전문적으로 지식을 얻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개미 투자들의 문제고요. 네. 주식 시장으로 가요 안 가요?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간다고요? 또 주식을 외람 사야 되겠네. 얘기인데 제 아는 지인이 모 은행입니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모 은행 작년까지는 부동산 PB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센터장으로 옮겼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양반이 후배 지인이지만 네. 그 은행에서 최고의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친구거든요. 근데 가면서 저한테 뭐 전화가 온 겁니다. 사실 이리로 갑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벌써. 올해는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를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은행 PB분들이나 센터장 다 아실 거고 PB분들은 이 얘기를 다 정보를 받으셨을 거고 저희보다 서민이나 중산층보다는 먼저 움직이시니까 주식시장으로 가시고 벌써 가셨겠죠. 가셨고 이제 이걸 전망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 가셔도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센터장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유 뭐 글쎄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
부모님도 그 이제 요즘에 주식 관심이 가지고 있을 때 걱정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주식시장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뭐 항상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가는 무조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시장을 좀 이렇게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투자자든지 뭐든지 간에 입장에서는 대출은 이제 금리는 올라간다고 봐야 될 거고 부동산 시장은 뭐 별로 안 좋을 것처럼 우리 조 교수님 얘기하셨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값이 싸지면. 근데 투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근데 돈은 은행에다가는 집어넣어봐야 이자는 별로 안 준다 그러시고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만 하면 안 준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확실하죠?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자 근데 대출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뭐 있든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돼? 일단 부동산을 좀 팔아야 돼요. 부동산을 좀 줄이고 대출을 일부 갚고 그 유가증권 시장도 일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출은 최대한 많이 줄이고 부동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은행 예금 적금은 정말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니까 집어넣지 말고 그냥 주식시장에 집어넣으라든가 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저희 은행에서도 뭐 PB센터가 저희가 이제 뭐 그쪽을 많이 좀 강점을 보이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반적인 뭐 이 지금의 시장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으로 막 이렇게 막 흔한 말로 해서 가격을 튀겨서 돈 벌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네.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부동산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장기적으로는 또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 네. 시장이란 건 주기를 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선진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문제가 항상 논의되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기예금이나 적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행에서도 그 상품이 많습니다. 금융 상품들이 뭐 우리가 말해서 뭐 단기적으로 뭐 굴릴 수 있는 뭐 채권 시장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주식 시장을 직접이나 간접 투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명하고는 대출에 대한 과도한 거는 지금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는 올라가는 데 당연히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되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자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그 자산을 한번 상품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그걸 이렇게 일반인들도 사실은 우리는 예적금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은행 창구에서 한번 여러 가지 물어보면 또 다양한 그 안에 상품들이 생각보다는 금리 이렇게 이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훨씬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습니다. 그런 게 네. 많은데 다만 그게 일반인들한테 대중화가 안 돼 있다는 건 틀림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이제 일본 대중한테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조 교수님. 네. 우리는 언제쯤 그 자산 배분이 4대 6이 되는 8대 2에서 4대 6이 되는 세상이 올까요? 뭐 이 정부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두 번의 정부는 사실은 부채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돈을 풀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되는데 실무 경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채만 남는 이런 꼴이 됐는데 네. 이 정부가 지금 소득 주도형 성장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실제 실무 경제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네. 또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거의 투자 수요가 많이 발생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 이제 돈을 갖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만이 아니라 비부동산 부분에 네.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사실 정부 정책과 연동돼가지고 많이 좀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제로섬 경제가 아니라 포지티브성 경제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그런 거시 경제 정책과 우리 국민의 미시 경제가 제대로 정말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뭐 그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민간 우리 경제 부분에서도 뭐 그런 예컨대 은행의 상품들이 나오고 그러면 나는 상당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나올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또 뭐 PB가 또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뭐 지난 정부 했던 뭐 창조산업 같은 이런 신산업을 많이 육성해서 네. 그런 데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이제 발생되면 그런 것들이 은행에서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어떤 거리가 되는 것으로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선순환이 그렇죠. 된 거죠. 이제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이제 다른 게 이제 많이 올라와서 비율이 바뀌어가는 구조가 되면 제일 좋은데 예. 그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구조가 비율이 맞춰지면 이 다들 피부는 그 지금같이 일본의 버블이 그렇게 깨진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실무 경제 성장이 안 되면서 네. 뭐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시장에서 이제 구매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거래가 안 되면서 이게 뭐 어쨌든 경제적 가치가 다 이렇게 그 디플레이션 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난 실물 경제 육성이 필요하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옳은 봅니다. 방향으로 예.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성장 방식이라고 봐야 되고 네. 원래 다행스럽게도 3%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국민들이 좀 부동산 쪽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쪽에도 신경 쓰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우리 서민 경제도 보면 그쪽에 더 많이 의존돼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우리 지금 그 뭡니까 이 유통업 하는 저 부동산 중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저 24시간 편의점보다 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 서민 경제인데 이 네. 부동산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부동산 위축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는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실무 경제가 우리 이제 사회적 에너지들 자원들 그쪽으로 좀 흡수시켜내는 뭐 그래 되면 부동산 의존도가 상당히 줄고 부동산 자체가 실무 경제에 연동되는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 부동 시장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바뀌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 비해서 네.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이 그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열됐다고 보시나요? 조금은 그 저평가됐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현재 그 경제 체력이나 어떤 규모에 비하면은 OECD 기준에서도 좀 가중되어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대출의 좀 비싼 비중이 상태다? 네? 좀 비싼 상태다. 네, 약간 고평가라고 봅니다. 저는 조정이 좀 필요하고 네.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 전체 국부의 계산을 따져볼 그렇죠. 때는 그렇게 비중이 좀 봐야죠. 크고 네. 또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어떤 자산의 비중이 좀 네. 편중돼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물 경제 쪽에 어떤 좀 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고평가됐다라고 뭐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또 정상적인 그렇죠. 평가 가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네, 현재 상태는 약간 고평가됐다고 고평가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네, 약간 심하진 않습니다. 약간. 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런데 이제 그 국지 시장을 보면 이를테면 서울에서 아파트, 네. 특히 강남 아파트 이런 것은 뭐 저도 서울에 산 지가 벌써 한 30-40년 됩니다만 저는 강남 들어가기는 이제 평생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한 10년 전에도 평생 글렀었어요. 예. 그래 그 격차가 더 심해지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평균 가격으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한하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늘게 높은 거예요. 예. 우리 국민한테 항상 물어봐도 고평가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닌데 그렇죠. 지역별로 좀 많이 차별화가 돼 예, 있어서 그렇죠. 예. 체감으로서는 고평가가 굉장히 많다.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유행 기준에 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한 4-5배 정도 전국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른데 많을 때는 한 14까지 1대 14. 내가 네. 14년을 모아야 집을 평균 주택을 살 수 있는. 최근에는 한 11년 뭐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떨어졌을 때는 뭐 8까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 근데 다시 최근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홍콩 같은 데는 한 30배 이렇게도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이 비싸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거기는 뭐 그야말로 이 수요가 국제적 수요죠. 네. 홍콩에 거주한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주 고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주자들이 땅은 조그맣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특수한 일종의 부동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 특수한 거라고 봐야 되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예. 우리가 홍콩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국가의 어떤 그런 부동 시장은 다르죠 조건이. 우리도 뭐 서울만 보고 강남만 본다면 뭐 거기가 좀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일본 동경이 우리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보면 동경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비싼가요, 싼가요? 동경은 그 대신에 이제 그 뭡니까 이 버블이 꺼지면서는 네, 상당히 많이 조정됐죠. 조정됐죠. 예,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동경보다도 사실은 서울이 조금 더 비싸다? 우리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 높고 평가됐다 봅니다. 동경에 비해서는. 이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저도 뭐 유학을 할 때 보면 이게 그 소득 평균 소득과 물가가 특히 이제 생필품 같은 굉장히 싸요 상대적으로. 네. 뭐 절대적 싸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보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특수산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고가의 상품을 주택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만큼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지하 경제가 한 15% 정도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서울의 이 지역별로 격차를 비교해 보면요 소득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소득에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과 이제 5대 권역 나눠서 조사한 것을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 1대 1.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크게 많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가장 자산이 적은 지역의 평균이 1위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지역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그 뭡니까 부가 축적되는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격차가 커지죠. 점점 더 커집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